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오후 6시 마감된 상황을 보면 전국 투표율은 19.58%. 이 사전투표 첫날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자, 점심시간에 투표 행렬로 곳곳에서 장사진이 펼쳐진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전투표 그 자체가 높아지는 추세라 본 투표까지 최고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열기가 뜨거웠던 건 분명합니다. 어느 지역이 높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김설혜 기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고 수준이에요? 네, 조금 전 투표가 마무리된 서울 용강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투표율은 19.58%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른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6%보다도 약 2%포인트가 높고 시간대별로 비교해봐도 매시간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오후 1시 일찌감치 20%를 돌파하는 등 총 투표율이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로 13.4%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 18.2%, 인천 18.4%, 서울 19.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상식들이 좀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전투표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신촌, 인천 계양, 경기 화성에서 투표 참여를 각각 보수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을 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투표해야 한다며 청년 4명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부산 동구 초량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부인은 부산 민심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했습니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역구에서부터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 동주 씨와 함께 투표했는데 이 후보의 가족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본인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3자 대결로 승리했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엔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 후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모두 투표장으로 갔는데요. 자, 가서 뭐라고 했는지는 송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소로 들어섭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문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유영하 의원과 투표장에 온 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본투표 날 그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얘기도 혹시 가능하신지 한번. 그건 뭐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대신 오는 3일 본투표 날에 투표장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자, 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가 투표장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든 채 건물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가 좁아서 대기 공간을 외부로 옮기면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통제가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최대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 줄 서 있는 시민들. 자세히 보니 손에 투표지와 사전투표용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지를 받은 관외 유권자들이 투표소 건물 밖까지 나와 기다리는 겁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기표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소 건물 밖으로 나간 건 반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면적이 협소해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시켰다며 극소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외부로의 이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선 그제 오후 6시쯤 30대 남성이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첫날 투표에 나섰다는 건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들과 비교해보면 19대 대선 1일차 사전투표율은 11.7%, 20대 대선 1일차가 17.57%였으니까요. 이번에 19.58%로 가장 높았죠. 첫날 투표율이 높다. 자, 이거 누구에게 유리한 신호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요. 자신들에게 다 유리하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내심 걱정했다고 합니다. 평일이라서요. 지지층이 많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못 나올까 봐요. 그런데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뛰어나오는 것, 바로 계엄에 대한 분노,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수치를 잘 보면요. 민주당이 기대했던 보수 진영의 투표 포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구 경북 TK의 사전투표율을 보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 사전투표율이 거의 가장 저조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해 반에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자신들은 결집을 했지만 보수는 결집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세진 기자가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도요. 보수가 투표를 포기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역 투표율을 봤지만 국민의힘은 시간대별 투표율에 주목을 했습니다. 투표가 직장인이 많이 투표하는 점심시간대보다요. 투표가 땡하고 시작한 새벽 6시부터,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고령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고 이건 민주당 독식의 위기감을 느끼고 보수층이 뭉친 거라고요. 실제 이런 움직임을 지역별 투표장 사진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첫날 투표율이 높은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남은 투표에도 긍정적일 거라고요.
자, 남은 투표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그 또 근거는 뭘까요? 네, 국민의힘은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 당시 여당처럼요,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선에서 투표율은 63%로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어차피 질 거다라는 패배의식 때문에 당시 여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 투표장 안 나가려던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를 보이는 겁니다. 야, 진짜 해석이 각각이네요. 자, 그러면 남은 투표율 이틀 남은 거예요, 아직. 사전 투표 둘째 날, 그리고 본 투표. 뭘 지켜보고 있습니까? 양당 모두 TK, 대구 경북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날 사전 투표율은 낮지만 본 투표까지 모두 치러졌을 때 TK 지역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호남은 이미 결집을 오늘 보여줬으니까요. 민주당에선 오늘 투표율 보고 TK가 결집하는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경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TK는 원래 다른 지역보다 본 투표율이 높다면서 끝까지 투표율 끌어올리겠다 각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어쨌건 첫날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전체 투표율도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서 사전 투표가 편하다 보니 이 사전 투표율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난 대선 사전 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했던 반면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가 목, 금 모두 평일입니다. 보통 토요일 투표율이 더 높아서 내일 투표율까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TV토론에서 여성 혐오 논란 발언으로 어제 사과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음담 패설 발언을 순화해서 옮겼을 뿐이라며 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의 SNS 음담 패설 논란과 관련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여성 혐오라며 공격받은 TV토론 발언은 이 후보 아들 발언의 순화된 버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 패설을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보 아들이 온라인 도박과 음란 발언 혐의 등으로 지난해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의 TV토론 질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방관했다면 대통령 자질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 TV토론 이후 자신을 향해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퇴를 겁박하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 참전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도 아들 때문에 무너졌다면서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띄웠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을 둘러싼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 김혜경 씨 아들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 가족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의 가족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저격수로 꼽히는 장영하 선대위 진실대응 전략단장도 참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쓴 도박자금, 결혼식 준비 비용 출처 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하여금 이 가족이 과연 국가의 책임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재명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당은 진상조사단도 띄웠습니다. 이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에 더해 억대의 불법 사이버 도박 사실도 있다며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인지.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역대 대선은 전부 자식 문제였다며 과거 이회창 전 대선 후보도 아들 때문에 무너지고 선거에서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들 논란에 대해 국가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젊은 구태 정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직후 아들 댓글 논란에 대해 묻자 말을 아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주장은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여성이 아닌 남성을 겨냥한 발언이라 이준석 후보 주장대로 여성 혐오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젊은 구태 정치, 정치 생화학 테러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리틀 윤석열 이준석은 더 이상 허위사실 공표를 중단하십시오.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치 그만둬야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 세력이 또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흐름이 커 타격은 별로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장 총력 유세전에 나선 대선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 서울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이 강남 지역을 찾아서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했다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구자준 기자, 뒤에 유세차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곳 서울 관악구에서 오늘의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보수세가 강한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됐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직격탄을 맞았던 서초 강남권 주민표심 공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격했습니다. 평당 1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으면 그거 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세 시작 전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강남 서초 주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테니. 민주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어요. 맞습니까? 이 후보는 내일 강원과 충북을 찾아 보수층 표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유세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처럼 전세를 받고 막판 역전극을 보이겠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자, 김민곤 기자 어디 있습니까? 유세는 끝이 났나요? 예, 맞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인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제가 서 있는 경기 안양을 끝으로 12개의 유세 일정을 조금 전 마무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인천 자유공원을 참배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바꾼 메가더 장군처럼 선거 막판 역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메가더 공원, 또 인천 상륙작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1번을 찍으면 공짜로 돈도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이 후보의 방탄조끼를 경향해 겉옷을 열어젖혔는데 가족 사랑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여기 방탄조끼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원희룡 장관 계시는 우리 계양구에 입동이고 사전투표 저 딸하고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부터 본투표일인 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외박 유세에 돌입합니다. 김문수가 삐쩍말라가 힘이 없어요.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직장인이 맡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학가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퇴근한 직장인들이 모인 종로 3가에서 밤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오늘 새벽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 후보 측을 향한 막판 접촉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이 후보 뜻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단일화에 계속 저희들이 목매달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에 집중하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넘은 시각,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이 후보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이 후보가 있다고 들은 천하람 의원 의원실 앞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다며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영웅예우제도, 연금개혁 같은 이준석표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며 끈은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물리적 단일화는 않더라도 정책적 단일화로 이 후보 지지층을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과의 단일화 접촉도 닫아두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전까지 단일화 제한 시도가 계속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무산됐다고 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화를 확신한다며 경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김 빼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내란 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며 재차 단일화 김 빼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SNS에 단일화 예측글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등 예정된 수사에 국회 무산으로 피하려는 범죄자 방탄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종반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단일화 김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지율 변동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단일화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 목을 메고 있으니 그게 더 저도 황당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접촉하려 하지 않겠냐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토론회 논란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이준석 후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SNS를 공유하며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 헛것이 보이면 물러갈 때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대선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북섬으로 달려간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김은혜 의원이 거북섬에서 사전투표했습니다. 거북섬은 이재명 후보가 인공 서핑장을 유치했다면서 경기지사 시절 치적으로 삼은 곳이죠. 국민의힘 진짜 치적인지 그 실태를 보여주겠다며 현장에 간 겁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이재명 경기도가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너무 완전히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상가 공실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장사가 잘 되나 모르겠다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저기서 했다는 건데 전국 어디서 할 수나 있으니까 그 장소가 또 메시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반포 1동 투표소에서 투표함으로.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씨인데 이거 무슨 저런 거친 말이? 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 유시민 작가가요, 어젯밤 설란영 씨를 향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수위 높은 말을 했습니다. 과거엔 함께 운동권 동지였지만 지금은 감당 불가한 자리까지 왔다고요. 설란영 씨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남편을 우러러본다. 사실 유시민 작가, 설란영 씨는 같이 이 석방투쟁 민주화 시절에 한 적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986년 이 시위를 주모했다는 혐의로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작가 동생이 함께 보안사에 잡혀갔었죠. 그때 유 작가와 설란영 씨 함께 여동생과 남편 석방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 씨를 바라보는 시선 퍽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결혼으로 인생 바뀌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전근대적인 여성 비하 인식이다.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출신이 뭔지, 누구와 혼인했는지로 지금 한 사람의 자질을 논하는 것. 젊은 날 진보를 내걸고 본인이 그토록 비판했던 모습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놀라 속도를 줄입니다. 어머 어떡하... 아니 왜 저렇게 될까? 해군 포항기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50분쯤. 이륙한 지 불과 6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야산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굉음이 나면서 초계기가 방향을 틀더만 바로 제자리를 못 잡고 반 바퀴 이상 꼬이더만 바로 추직 하강해서. 당시 비행기엔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300여 미터 거리에 건물이 밀집한 주택가가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2010년 도입된 P3CK 해상 초계기로 사고 항공기를 포함해 8대가 포항과 제주기지에서 운영 중입니다. 잠수함 탐색과 해상 감시,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는데 조종사 긴급 탈출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젝션 하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해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충남 서산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투숙객들은 사다리 차를 동원한 필사적인 구조 끝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한 남성이 소방차 사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조심스레 내려옵니다. 창문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미처 탈출 못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충남 서산시 한 모텔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당시 모텔엔 21명이 있었는데 3, 4층에 있던 17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사다리차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창문 열어놓은 데서 그 검은 연기가 막 다 내뿜고 있었어요. 꼭대기까지. 사다리 놓고 이제 구조하시는데 막 살려달라고. 소방당국은 필사적인 구조 끝에 1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2층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는데요.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벽면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2층 객실에선 투숙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투숙객 등 2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모텔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맞은편 차의 탑승자를 매달고 내달린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차에 매달려 끌려간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상점 앞 도로로 진입하는 중인 노란색 승합차. 맞은편에서 흰색 SUV가 다가와 멈춰섭니다. 두 차량 모두 마주보고 잠시 멈춰 있더니 승합차에서 내린 여성이 SUV로 다가가 운전자와 말을 합니다. 잠시 뒤 승합차 조수석에서 60대 남성도 내립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들어온 SUV 운전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SUV가 60대 남성을 매단 채로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운전석 창문 쪽을 붙잡고 끌려가던 남성의 머리가 순간 푹 낮아지며 넘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60대 남성은 숨을 거뒀고 경찰이 40대 SUV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차가 웅 하면서 달리는 소리 크게 그렇게 들렸어요. 차를 왜 붙잡았냐. 가해 차량은 이렇게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남성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이 밟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강원 등 중부 내륙에 때 아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며 곳곳이 정전되고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손톱만한 얼음 알갱이들이 떨어집니다. 우박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우박에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박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막 완전히 막 우리 집 유리창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막 다다다다다 나고 막 엄청 막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어제 오후 대구와 경북 내륙,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선 지름 1cm가 넘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진 농경지에선 농작물이 깨지고 찢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굵은 비까지 더해져 피해는 더 컸습니다. 낙뢰로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 등에선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소방당국엔 140건 넘는 피해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야구장에 모인 2만 2천여 관중들도 난데없는 폭우에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관람석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니 팬 여러분께서는 경북 영주에서는 낙뢰를 맞은 음식점에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다 따뜻한 상승기류를 만나 다시 위로 올라가 얼어붙으면서 얼음 알갱이로 변해 떨어졌단 겁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 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내립니다. 1심, 2심 모두 유죄가 났지요. 앞선 재판에선 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까요?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 송금 사건 선고일을 다음 달 5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틀 뒤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재판이 계속되는지 검찰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틀 뒤 대법원이 대북 송금 성격에 대한 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국 타이어 그룹으로 알려진 회사죠.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사에 70억 원 가까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회사 돈 유용 등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202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실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오늘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9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고급 외제차와 운전기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방만하게 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200억 원 가운데 68억 원 정도를 횡령이나 배임액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기간도 매우 길고 피해 액수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조 회장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감옥에서도 축복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측근에게 넘겼다면서 앞으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내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홍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어제 하늘궁 신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축복권, 명패권, 레벨권 등의 영적 권한을 백모 씨에게 넘겼다며 백 씨에게 축복과 명패 등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백 씨는 허 대표가 주관해온 평일 신도 모임 사회자를 맡았던 인물로 허 대표 구속 후 하늘궁 운영을 맡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간 허 대표는 자신이 신도들에게 기를 불어넣는 행위에 축복이나 대천사라는 이름을 붙여 돈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수백만 원을 받고 명패를 팔아왔습니다. 그럼 내한테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처럼 되는 거야. 허 대표는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백 씨에게 넘겼다며 축복도 계속받고 신규 신도도 더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허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구속 중에도 주요 수입원인 이른바 영성상품 판매를 계속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자, 학교 정문 근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간 늦은 저녁과 새벽에는 그렇게 천천히 안 달려도 되지 않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현장 카메라 김민환 기자입니다. 저녁 9시 하교 후 텅 빈 초등학교 옆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주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낮춥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니는 차량 5대의 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5대 모두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합니다.
교통 흐름을 자꾸 끊어요. 또 걸리고 한 달에 한 두세 건씩 꼭 딱지가 날라와요. 좀 빨리 좀 가자 하는데 저절은 신호 걸려가지고 30km 넘으면은 가트는 무르니까 가지 못하는데. 운전자 불만이 커지자 3년 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는 적용 예외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속도 제한을 시속 50km로 올리는 겁니다.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아예 밤 시간은 아이들 안 다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항상 절대로 빨리 가면 안 돼 이게 있는데 통력을 낮에도 날 수도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 새벽에 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그걸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속도를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50km로 지나갈 수 있는 자유를 조금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서는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법안까지 발의되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입니다. 유행 따라 저렴한 옷을 그때그때 사서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정착한 지 이제 꽤 됐는데요. 반대로 좋은 품질의 옷을 소량 사서 오래 입자는 슬로우 패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옷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의류 재활용 업체에 옷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옷들을 직원들이 분류합니다. 지금 막 재활용 수거 트럭에서 나온 옷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보시면 목 늘어남도 없고 색도 매우 선명합니다. 이 업체만 해도 하루 평균 9만 장, 약 30톤이 들어옵니다. 국제적으로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입혀줘 보지도 않은 옷들이 너무 버려지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폐의류 발생량은 2023년 약 11만 톤으로 2019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산 의류의 70%가 합성 섬유다 보니 옷을 만들고 입고 버린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또 매년 생산 과정에서만 물 약 800조 리터가 사용되고 쓰레기 약 9,200만 톤, 이산화탄소 1억 7,500만 톤이 발생합니다. 옷은 만들수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셈이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좋은 품질의 옷을 소량 생산해 오래 입자는 슬로우 패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오늘 국내 의류업체, 재활용업체 등과 의류환경협의체를 출범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0%대 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처음인데요. 무너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기준금리도 2.5%로 내렸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상권인 가로수길. 도로변 곳곳의 가게들이 텅 비어 있고 무보증 단기 임대인 깔세 모집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거리인데 지금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인간 여기 월세나 여기 다 안 떨어지니까 3개 월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악화로 이렇게 건물 4-5곳이 연달아 텅텅 비어 있는데요.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결국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한은이 0%대 성장률을 공식화한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건설 경기에 이어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미국 관세 이슈로 수출 둔화 확대 우려까지 작용한 겁니다. 미국의 교역 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저성장 현실화에 한은은 경기부양책으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금리라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리를 내려봤자 자산 가격만 올린 그 상황이었잖아요.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와 집값, 가계부채 문제 등에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걸로 판단하고 효력을 중지시킨 건데요.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명령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In many cases, the friend is worse than the foe in terms of trade. 국제통상법원은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트럼프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테러 집단 제재 등에 사용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법을 무제한적 권한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판결 효력이 원고 이외에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명시해 IEEPA법을 근거로 내린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0%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 트럼프 1기 당시 임명된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관세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기조 강연에서 작심한 듯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Because of the nature, there's always kind of a semi-political. The whole program at this point, at least, is struck down, and the courts have decided that it's unlawful. And my guess is that the White House is in the process of. They always knew this was a possibility. 법원이 제동을 건 국제비상경제권법 대신 미국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그는 한국에 제로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시라카와 전 일본 은행 총재가 참석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지적하며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o reflect on how the U.S. acted in the past when it was called by victim mentality. They should never forget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 금융 분야 리더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동아국제금융포럼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법원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 받기라는 첫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판결로 상호 관세가 중단되는 겁니까? As of right now, they're suspended. Now the question is whether a higher court, this was a first level court, with this court opinion, we'll see if the opinion of that lower court is sustained and he doesn't have the power, then he has other tools that he'll use. 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보다 관세가 더 공격적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So I don't know if he's more aggressive now or he was. He's not going to redo what he did the first time. And if you're going to get the trade deficit down, you're going to have to put relatively higher tariffs on the countries that have the biggest surpluses. So I think he's taking the next logical step in a program that he's believed in for a long, long time. 네, 그런데 이 관세를 부과한 후에 유예를 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도한 전략입니까? I think that in most cases that was something that was done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ome U.S. business people and also the political sensitivities of other countries. The best tool for that is tariffs, and that seems to be the program that he's implementing now. 네, 그런데 중국도 이 관세를 100%포인트 이상 낮췄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뿐 아니라 안보 동맹까지 맺었는데 그럼 한국도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Well, I mean,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totally different, right? One is an adversary and one is an ally. But I think it's unlikely that you're going to see higher tariffs on South Korea than you're going to see on China. And China is the biggest part of the problem.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까지 합쳐서 원스톱 쇼핑 협상 방식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무역과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협상에서 방위비도 같이 할 건가요? And I think that the president's view is that national security should be a consideration, and certainly it's difficult to totally separate the two because we have an economic, a joint national security interest. 지금 이렇게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많은 나라에 다 퍼주고 있어서 무역 질서를 다시 재편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The trading system, at least over the course of the last 25 or 30 years, has failed America. We need a new trade system, and the president, I think, is moving in that direction. 네, 지금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받고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방위비 압박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수백억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달 초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 막사나 집 등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 비용 증액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2022년부터 5년간 총 1조 550억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いずれにせよ同盟強靭化予算については日米両政府の合意に基づいて適切に分担されている. 하지만 관세에 이어 방위비까지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를 올리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등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일 양국에 비슷하게 인상 요구를 했다며 한국에 대한 압박도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알프스 산맥에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서 스위스의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의 90%가 매몰됐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산 정상에서 녹은 빙하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진 빙하는 땅에 닿으면서 흙먼지와 섞여 검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스위스 발레주 인근 알프스 산맥 빙하 일부가 붕괴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마을의 약 90%가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300여 명이 사전에 대피했지만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ass wir viele Freunde haben werden, die uns dabei helfen, das zu tun, was vor uns liegt, das Dorf wieder aufzurichten und nach einer langen Nacht. 수십 명이 무대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흥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대 중앙이 주저앉고 사람들이 뒤엉킨 채 그대로 땅속으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페루 북부 산체즈 카리온주에 위치한 한 학교 개교 기념 행사 중에 무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착용한 남성의 눈썹과 수염에 얼음이 하얗게 서려 있습니다. 주변엔 구름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중국 간수성의 한 훈련장에서 장비 시험 중이던 한 남성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해발 8,600m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남성은 초당 25m의 강풍과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1시간 동안 버틴 끝에 극적으로 생還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비행이 무허가였음을 확인하고 남성에게 6개월간 비행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내일부터 더 더워집니다. 서울 낮 29도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고요. 주말까지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에 남해안은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곳곳에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니다. 낮 동안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 28도,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아서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